여기에 121회입니다. 121회 전산회계 1급. 자, 이론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기말에 보유 중인 기말 재고자산별로 구입원가를 파악하여 기말 재고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여기 보니까 개별 재고자산별로 그랬죠? 그 다음에 감이 오죠?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단가 결정 방법이다. 개별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많을 경우 재고자산 구입 단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거는 개별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이게 저 다이아몬드하고 보석상에서 뭐 금반지 같은 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그렇게 재고로 파악할 때 이건 쓰는 거고, 마트 같은 데서 물건 많이 이렇게 종류가 많고 수량이 많고 그럴 때는요 이건 못 써요. 선입이나 후입이나 총입법이나 이동평균법, 소매재고조사법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 이런 거 벌써 나오면 제가 알려드렸죠. 신표 검증 목적 예피. 그럼 신 뭐예요? 표, 검, 중, 그러니까 적시성. 답 나오죠? 이건 1초면 답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기 좋게끔 알려드린 거예요.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매입가에게 부대비용을 포함하되 단기매매증권의 거래 수수료는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매입가의 부대비용을 포함하되 단기매매증권의 거래 수수료는 단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 지금 거래 수수료는 단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원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중에 그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부대비용을 포함해요. 그러나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는 단기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은, 그러니까 여기 3번 문제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반영한다가 아니라 단기손익으로, 단기손익이에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 처분손익하고 평가손익 구분하시고, 요건 공정가치를 측정 못할 때는 원가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처분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4번이 답이고, 4번 문제에서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 계정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닌 거 빼는 거. 대손충당금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럼, 매출채권이나 기타 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은 빼줘야 돼. 이건 뭐예요? 띠낄 예정이다. 이만큼은 띠낄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빼야 진짜 받을 수 있는 게 나오고, 감가상각 두 개는 그동안 가치가 줄어든 금액을 빼면 현재 진짜 장부가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현재 가격이 떨어진 금액을 빼줘야 진짜 현재 재고자산 가액이 나오니까 이 세 개는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건 부채입니다. 부채. 여기 부채란 말이 붙었죠. 나중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무형은 형체가 없는 거죠. 유형은 형체가 있는 거고, 영업권은 자기 창설 영업권과 매수 영업권으로 구분하되 일반 기업의 기준에는 자기 창설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기가 창설한 거, 내가 우리 회사를 팔면 얼마 더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산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연구비와 개발비는 단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연구비는 단기비용인데 개발비는 요거는 무형자산으로 들어가야 돼. 물론 여기에 물론 그 개발비는 그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개발비라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아니, 이게 틀렸고요. 단기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5번은 2번이 틀렸어요. 감가상각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이것도.
관계법령이 우리는 이거는 30년 생각해라 그렇게 정하면 30년 하지만 20년은 절대 초과할 수가 없어요. 특허권은 보통 그 한 10년 이내로 다 생각해야 돼요. 합리적인 생각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을 땐 정액법으로 해요. 정률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정액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그냥 무형자산은 대부분 다 정액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6번 다음 중 자본의 분류 성격이 다른 건 주감자를 외우시면 딱 답 나와요. 주감자. 주식 발행 조각은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 두 개니까 4번이 답이겠죠. 그렇게 몇 가지 외우시면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죠. 이거 지난번에 풀어본 문제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거꾸로 나왔죠. 자, 여기 그 매출 총액을 여기 지금 보니까 기말 재고도 없고 매출 원가도 없으니까 이 D부터 하자고요. 판관비 매출 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출 총액이 35만 원이야. 맞죠? 맞죠? 그러면 매출액이 50만 원이에요. 매출 총액이 35만 원이야.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15만 원이 되겠죠? 맞잖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총이익이니까 매출총이익 35만 원 나온 거에서 판관비 15만 원 빼니까 영업이익 20만 원 나오고. 그럼 요거는 요 T자 그리면 뭐 편하지 뭐. T자 기초가 30만 원. 그다음에 매입액이 21만 원. 그다음에 기말재고는 몰라. 근데 매출원가가 15만 원이야. 그러면 요 차대면 똑같으니까 51만 원. 그다음에 요거 51만 원 빼면 36만 원.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이렇게 T자로 구하시면 이렇게 편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이용하여 이거 이해 가죠? 이거 계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 이용하여 12월 30일 인식할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매매증권은요. 그냥 이건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여기 150주 처분손익 계산한다 그랬어요. 150주래요. 150주면은 여기 그 곱하면은 25년 10월 30일, 25년 11월 20일 단기매매진 건 처분손익을 평균법으로 계산하래. 평균법 나왔네. 그러면 곱해 100주 곱하기 4,000원 하니까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 다음에 100주 곱하기 이거 하면 60만 원이죠. 맞죠? 그러면 이거 총 개수가 몇 주예요? 200주.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 나누기 총 평균법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4,000원 주고 사고 6,000원 주고 샀지만 이걸 평균을 내라는 거야. 100주. 100주 그러니까 곱해. 이게 그 가중평균법이거든요. 이렇게 100주에 40만 원, 요거 6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나누기 200주. 그러면 단가는 5,000원 나오죠? 그럼 5,000원에 5,000원은 이제 원가야. 근데 150주를 팔았대.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150주 5,000원이니까 5일은 55, 75만 원. 원가가. 그 다음에 5,500원에 150주 팔면 곱하기 해봐요. 계산기로 얼마 나와요? 이거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냥. 얼마 나와요? 예? 80. 80만 5천원? 82만 5천원. 그럼 여기 7만 5천원 더 받았죠? 그럼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그러면 처분이익이 어디 있어? 여기 4번이 답이네. 분개하면 나오잖아요.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다음 원가 분류 중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 얘기네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직접 원가, 간접 원가예요. 추적. 단팥빵을 만들 때 단팥 싸오면 이건 단팥빵이 들어간다. 크림 싸오면 이건 크림빵이 들어간다. 경동시장에 가니까 시장이 거기 빵 팔더라고. 1,000원씩 팔더라고.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빵. 그러니까 여기 단팥이나 크림이나 사오면 추적이 가능하잖아. 어느 빵이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추적 가능성. 직접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추적하지 못하면은 간접 원가. 그러니까 뭐 파우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효모 같은 거는 간접 원가죠. 그러니까 다 하고 봐.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요, 오늘 요걸 배우고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평균법에 의하여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평균법은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밥할 때 쌀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하니까 쌀은 100%다 들어가, 재료는. 근데 전기료 같은 거는 밥이 되면서 전기료가 돌아가니까 이거는 환산해 줘야 돼. 그러면 완 말이에요. 완성 수량. 자, 여기 보니까 완성 수량이 2만 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어떻게 하느냐? 완말 직접 재료비 2만 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이 13,000개인데 완성도가 50%지만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다 들어갔으니까 13,000개는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산하지 말고 13,000개로 다 하고, 가공비는 환산을 해주란 얘기야. 2만 개 플러스, 자, 여기 기말이 13,000인데 50%니까 6,500개, 절반만. 그러니까 이걸 완성된 걸로 환산하면 6,500개를 6,500개 폭이라 이거예요. 6,500개. 그러니까 13,000 곱하기 완성도 50%를 곱하면 50%만큼 완성됐으니까 완성된 걸로 환산하면 6,500개 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봐요. 그러면 요건 33,000개고 요거는 26,500개고,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해요. 평균법은 완말, 완초, 선입선출법은 완초말, 그리고 100%다 들어가면 재료비는 그냥 수량으로 하고 가공비는 환산하고, 이게 환산량이에요. 완성품 환산량. 알았죠? 이 문제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부문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 보조부문은 각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해 가지고 그 정확한 원가 계산과 원가 통제, 각 부서장한테 원가를 좀 관리하고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단계 배분법은 배부 순서가 중요하고 배부 순서대로 배부하는 거고,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건 뭐라 그랬냐면,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들어가, 요 글자가 들어갑니다. 상호배분법은 완전히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동력부가 고장이 나면 수선부가 가서 고쳐줄 수도 있잖아. 꼭 제품 만드는 부서 말고도.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배분법이에요. 배부 방법의 정확성은 상호배분법이 단계배분법보다 높다. 상호배분법가 완전하게 다 고려하니까 이게 제일 정확성이 높죠. 그리고 직접배분법이 정확성이 제일 낮죠. 제일 정확하지 않고, 단계배분법은 중간이고,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환의 용역수수를 고려하지 않아요. 계산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원가 계산 방법은 아니야. 용역수수를 고려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거야. 근데 단계배분법은 사용하는 경우 각 제조 부문에 배부되는 금액은 배부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한 게 아니라 배부 순서대로 배부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단계배분법은 상호배분법과 직접배분법의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 정도만 시험에 나와요. 아까 그 계산하는 거, 부문비 계산 계산하는 건 세무 2급 정도에 좀 나오고, 계산도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근데 요 정도만 잘 아시면 돼. 그 제일 정확한 게 상호, 그 다음 단계, 제일 부정확한 게 직접배분. 계산은 직접이 제일 간단하죠. 상호배분법이 제일 복잡하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이건 제공품 계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공품.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을 이렇게 계산서식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재료비, 농업비, 경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재료비, 그러니까 재료비, 농업비, 경비, 기말제공금, 완성구원가. 그러니까 기말제공금 재고액, 단기점 제조원가, 기말제공금 원가 다 이거 원가명세서에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은 안 들어가지. 여기 기초 원재료 재고액 들어가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기말 제품은 기말 상품 재고액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1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 재화를 담보로 제공한다. 공급 아니에요. 담보로 제공하는 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급이 아니에요. 공급이라는 건 물건을 팔았다 이거예요. 파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 이 포괄적 승계도 이건 공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세 물납 이것도 공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 증여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야, 니네가 이거 물건 팔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줬잖아. 그럼 우리가 세금 받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간주공급, 자계사폐, 자가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이게 사업상 증여예요.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자, 그 다음에 14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일국간물 소전다면서 자, 국세이다. 전 단계 나왔다. 전 단계 거래공제예요, 세액공제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전 단계 세금 냈던 거를 공제하는 거지 전 단계 거래공제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요 2번이 틀렸어요. 물건에 대한 세금이고 간접세다. 여러분들 저기 마트에서 물건 사면 물건값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그 부가세는 납부는 마트가 내지만 그 세금 부담은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는 2번이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인 판매기, 자판기예요. 자판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시점 이때가 공급 언제 매출로 잡느냐 이거야. 자, 여러분들 자판기에서 여러분들 커피 뽑아 먹으면 이 자판기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분 언제 뽑아 먹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나중에 돈 꺼낼 때 그때 매출로 잡는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탁 판매의 경우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실제로 위탁받은 재화를 판매할 때 오케이 이건 맞죠. 내공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재화의 선적일 항상 선적일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일이 아니라 폐업일이에요. 폐업일.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이 끝났습니다.